안녕하십니까, 린치입니다. 오늘은 분위기가 바뀌고 있다라는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볼 거고, 그리고 좀 심각한 경제 지표들이 발표가 됐습니다. 그리고 FOMC 회의록도 발표가 됐었죠. 이 부분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주요 지표 먼저 보고 넘어갈 건데요. 미시간대 기대 인플레이션이 나왔습니다. 5년 기대 인플레이션 예상치가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미시간 기대 인플레이션 수치도 이전과 비슷한 수준으로 나왔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셔야 되는 게 인플레이션이 지금 현재 감소는 할 것이라고 예상은 되지만 5년 후에 인플레이션이 3%로 유지될 것이다 라는 비유라는 겁니다. 그리고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발표가 됐습니다.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미국 4주 평균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실업률의 선행 지표가 되겠죠. 앞으로 실업률이 더 증가할 거다라는 것을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PMI 구매 관리자 지수가 발표가 됐습니다. 50 이하가 경기 둔화 시그널인데요. 지금 보시면 복합 PMI 그리고 서비스 PMI, 제조업 PMI 모두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중 제조업 PMI가 조금 더 강하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뒤에 더 자세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다리시던 FOMC 회의록이 발표가 됐습니다. 내용을 자세히 좀 살펴보시면 대부분의 연준 위원들이 금리 인상 속도 조절하는 데는 동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경제 상황이 안 좋아지고 있는 것에 동의를 했다라고 얘기가 나왔고요. 인플레이션이 잡혀가고 있는 신호가 있지만 상방은 여전히 열려 있다. 대해 동의를 했습니다. 이 두 가지 내용이 도대체 무슨 뜻인가요? 경제 상황은 안 좋아지는데 인플레이션이 잡혀가고 있긴 하지만 다시 오를 수도 있다. 아직은 잘 모르겠다라는 뜻인 거죠.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리고 일부 의원들은 더 강한 긴축이 필요하다라고 주장을 했지만 일부는 과도한 긴축에 대한 리스크를 주장을 했다고 합니다. 최종 금리 수준은 아직 미결인 상태고요. 러시아와 중국의 문제가 아직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리고 미국의 긴축이 스필오버, 한마디로 미국의 긴축 때문에 타 국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여기에 리스크가 있다. 라고 동의를 했다고 합니다. 저는 여기서 경제 상황이 안 좋아지고 있다. 라는 데 조금 더 집중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미국의 긴축이 타 국가에 영향을 미친다. 이것도 크게 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겠죠. 연준은 왜 금리 인상을 더 강하게 하지 못하는 것인가? 미국의 경제가 강하다면 더 강한 긴축으로 물가를 잡으면 되는데 이렇게 하지 못하는 이유는 연준도 이제는 미국 경제가 한계에 왔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피벗을 하기에는 여전히 물가는 높은 상황이라는 거죠. 연준도 지금 굉장히 고민이 많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예전에도 그래 했듯, 하지만 여러분들도 이미 알고 계시듯 예전에도 그랬습니다. 연준은 스태그플레이션이 오면 항상 물가를 먼저 잡는 전략을 써왔다는 겁니다. 자, 연준이 금리 인상을 더 이상 하지 못하는 게 호재인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겠죠. 하지만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만큼 전체적인 경제 상황이 좋지 않다라는 뜻으로 해석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물가 상승률이 확실하게 잡히지 않은 상황에 금리 인상을 이어나가지 못한다는 것은 결국 경제 상황이 버티지 못할 것이란 이야기고, 이거는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이야기인 겁니다. 여전히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겠죠. Bad is good. 하지만 이제는 분위기가 바뀌고 있는 것 같습니다. Bad is bad. 저는 이거를 월가가 셋업해 놓은 개미지옥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24일은 미국장 휴장, 그리고 25일은 오전만 주식시장이 오픈이 됩니다. 따라서 큰 변동성은 없을 것 같고, 다음 주부터 미국의 휴가 시즌이 끝이 나고 나면 본격적인 공매도가 시작이 될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경기 지표들이 잘 나와줘야, 한마디로 잘 버텨줘야 주가가 오르는 상황이 벌어지기 시작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이제는 더 이상 bad is good은 먹히지 않는다는 뜻인 거죠.
경기 침체가 오면 결국 기업의 실적은 하락을 하고 그에 따라서 주가도 함께 하락을 하는 겁니다. 중국이 현재 하루 확진자가 3만 명이 넘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발생하고 있고요. 초기 확진자가 엄청 발생했을 때보다 지금 더 심각한 상황입니다. 주요 대도시가 봉쇄가 되고 있고요. 중국 GDP의 19%를 차지하는 지역에서 봉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중국의 경기 침체를 더 심화할 수 있다는 내용인 거죠. 중국 정저우 아이폰 공장에서 폭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광저우에서도 봉쇄 조치를 연장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자마자 폭동이 일어난 상태입니다. 그리고 수도인 베이징에서도 준봉쇄 상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연구 결과에서는 현재 약 4억 명 정도의 인구가 격리되어 있는 상황이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중국의 경기 침체가 심해지면 미국은 괜찮다, 한국은 괜찮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세계 경제를 받들고 있는 세계 기둥이 있습니다. 중국과 유럽 그리고 미국이죠. 지금 유럽은 경기 침체가 심각한 상황이고 중국도 이렇게 경기 침체에 빠지게 되면 한국도 무사하지 못하고요. 한마디로 미국에서 생산한 물건에 중국이 사주지 못하면 결국에는 경기 침체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게 세계화의 리스크인 거죠. 강점이자 약점이 되는 겁니다. 한쪽 축이 무너지기 시작하면 다른 축들도 같이 무너지는 상황인 겁니다. 자, 그리고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좀비 기업들의 연쇄 부도, 이거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죠. 이거는 제조업 PMI 지표, 이것과 함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면 제조업 PMI 지표가 강하게 하락하는 모습이 보이고 있죠. 50 이하가 수축 국면인데 지금 지표로 상으로는 46까지 떨어졌습니다. 자, 제조업 쪽에서의 경기 둔화 모습이 뚜렷하다는 뜻인 거죠. 자, 그래서 이전에 말씀드렸던 FRB, 한마디로 페드에서 연준에서 내놓은 연구 데이터입니다. 2019년 기준이고요. 그래프 1번을 보시면 미국 좀비 기업의 점유율입니다. 빨간색이 상장이 되어 있는 좀비 기업의 점유율이고요. 보시면 약 9%의 좀비 기업이 현재 존재한다. 2019년 기준이죠. 2019년에 존재했다라는 뜻이고요. 지금 그림 2번을 보시면 2020년 기준입니다. 현재 9% 정도로 유지가 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연준에서 내놓은 데이터고요. 어느 정도 믿을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조금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도대체 어느 섹터에서 좀비 기업이 많이 존재하는가를 나타낸 건데 지금 보시면 제조업 부분입니다. 제조업 부분에서 좀비 기업이 약 50%에 근접하는 숫자가 좀비 기업이란 뜻입니다. 하지만 아까 보셨다시피 PMI 지표가 굉장히 안 좋게 나오고 있죠. 그러면 이 좀비 기업들이 무너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오른쪽은 기업 등급별 좀비 기업 회사 분포입니다. 지금 보시면 CCC보다 그 이하, CCC와 그 이하 등급의 50%가 좀비 기업이란 뜻이고요. B와 BB 등급에도 상당히 많은 좀비 기업들이 존재한다라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죠. 정크본드 채권 이자율이 급등하고 있다. 이거에 대해서 집중을 좀 해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한마디로 정크본드 채권의 이자율이 이렇게 오른다는 뜻은 정크본드에 투자하는 사람이 없다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좀비 기업의 채권을 기업 채권에 투자해주는 사람이 없다는 뜻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자를 이만큼을 줘야만 투자가 가능할 것이다 라고 판단을 하고 이자율이 계속 오르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이 좀비 기업들의 유동성이 사라지게 됩니다. 현금 유동성이 사라지는 거죠. 그러면 운영에 큰 위협이 되겠죠. 그리고 경기 침체가 오게 된다면 그나마 약간이라도 있던 마진조차도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대규모 부도 사태로 이어질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거의 여파는 어느 정도 될까요? 전체 고용 인구 중 제조업 종사자의 비율입니다. 지금 경기가 대표적으로 안 좋은 쪽이 제조업과 건설업 쪽이죠. 이 두 섹터만 합쳐도 13%입니다. 경기 침체가 오게 된다면 이 13% 아주 큰 비중이죠. 여기서 엄청난 비율의
실업자가 발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부터 고용 데이터를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시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보시는 그래프는 제가 이전부터 계속 보여드렸던 실업률과 자연 실업률에 관한 데이터입니다. 보시면 지금까지 1950년 이후로 현재까지 100% 확률로 자연 실업률보다 실업률이 더 낮았다가 이 자연 실업률, 한마디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지 않는 최적의 실업률이라는 뜻이죠. 이곳에 도달하는 동안 경기 침체가 발생을 했다라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100% 확률입니다. 한마디로 지금 실업률이 높아지게 되면 경기 침체가 반드시 온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2021년 작년이죠. 좀비 기업이 도대체 어느 정도 있느냐, 이거에 대해서도 제가 이전에 언급을 드렸었죠. 투자 리서치 회사인 뉴컨스트럭츠의 CEO인 데이비드 트레이너라는 분이 현재 약 300개에 상장되어 있는 좀비 회사가 있다라고 믿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골드만삭스에서 지금 현재 미국 상장 기업의 약 13%가 좀비로 고려될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제가 이전에 보여드렸던 데이터가 이 부분이죠. 연준이 2019년에 공개 기업의 약 10%가 좀비 기업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리고 2021년 4월에 연구를 수행을 한 데이터가 있습니다. 도이치뱅크에서 짐 레이드라는 분이 연구를 수행을 했는데 2020년에 미국 기업의 25% 이상이 좀비 기업이다 라고 결과가 나왔답니다. 이게 심각한 상황인 거죠. 지금 연준에서 내놓았던 이전 데이터들, 지금 보시면 이 데이터들보다 훨씬 많은 좀비 기업이 존재한다는 뜻이고요. 이렇게 된 이유는, 배경은 연준과 미국 정부의 무제한적인 그런 유동성, 살포가 배경이 되겠죠. 지금 당장 회사가 도산을 해도, 파산을 해도 이상하지 않을 것 같은 기업의 유동성이 확보가 돼서 이런 기업들이 지금 현재까지 살아남아 있다라는 뜻입니다. 심각한 상황인 거죠. 이게 한번 터지기 시작하면 어느 정도로 터질지 가늠이 안 됩니다, 저는. 자, 그러면 실업률과 경제와의 관계를 생각을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게 굉장히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실업률이 최저 수준으로 가는 것은 이미 완전 고용 상태라는 뜻인 거죠. 더 이상의 경제 성장을 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기업은 모든 사람들을 다 고용을 했고, 이 고용된 노동자들이 소비자인 거죠. 이들의 고용이 완료가 됐고 소비자들이 더 이상 늘지 않는다는 뜻인 거죠, 결국엔. 그러면 이때 기업은 경제 성장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과도한 투자를 진행하게 될 겁니다. 하지만 소비의 주체가 없는 상황이죠. 더 이상 증가하지 않는 상황인 거죠. 그러면 경제가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에 따른 조정이 올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저는 이 부분을 굉장히 크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실업률 데이터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 봐야 되는 이유가, 만약 실업률이 자연 실업률에 도달이 되어도 연준의 금리 인하, 한마디로 피벗이 나오지 않는다면 스태그플레이션 상황에 경기 침체를 용인을 하고 먼저 물가를 잡겠다라는 의도로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굉장한 주식시장의 하락이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개별 기업보다 지수 추종 ETF에 투자하고 계신 분들의 타격이 더 클 수 있겠죠. 개별 기업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물론 이 내용은 기업 분석을 하시는 분들에 대한 내용이죠. 기업 분석을 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만약 좀비 기업에 투자하고 계시다면 상장 폐지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지수 추종 ETF가 열풍이죠. 이 상황에서 많은 포션을 차지하고 있는 좀비 기업들이 한 번에 도산을 하게 된다면 지수 추종 ETF에 투자하고 계신 분들 타격이 굉장히 클 수 있습니다. 현재 우량주나 그런 A 등급의 기업에 투자하고 계신 분들은 이 정도의 리스크는 짊어지지 않으셔도 된다는 거죠. 하지만 지수가 빠지게 된다면 개별 기업에도 타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염려하는 부분은 중동의 갈등 상황인데요.
저는 사실 크게는 보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이 어떻냐면요. 이란에서 마흐사 아미니라는 20대 여성이 히잡을 제대로 쓰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란에 있는 도덕 경찰에게 구타를 당해서 사망한 사건입니다. 대규모 시위로 연결이 됐고요. 지금 현재 350명 정도의 사망자가 발생한 상황입니다. 이란의 혁명 수비대가 시위대에게 발포를 하면서 엄청난 사망자가 나왔고요. 이런 내부 혼란을 타개하기 위해서 이란은 사우디를 비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사우디와 미국이 사이가 틀어진 틈을 공략을 할 가능성이 존재할 수 있겠죠. 이전에 그랬던 것처럼 자폭 드론을 이용해서 아람코의 정유 시설을 타격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1970년대처럼 오일 쇼크가 발생할 가능성이 또 있는 거죠. 그리고 수니파인 사우디 그리고 시아파인 이란의 충돌이 확실시 될 때에는 다른 여러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집단들이 대리전 양상으로 번질 수 있다, 확전이 될 수 있다라는 리스크가 있습니다. 주요하게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하지만 가능성은 낮은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스필오버 말씀드렸었죠. 미국의 긴축이 타 국가에 영향을 미친다. 이 부분인데, 일본의 경제 상황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일본 국민의 대부분이 일본의 국채를 보유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일본 정부의 부채 상황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세계 2위죠. 여기서 만약에 인플레이션 때문에 일본이 금리를 높이게 된다면 일본 정부가 부담해야 하는 천문학적인 이자 비용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국민들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가격에 하락이 발생을 하겠죠. 이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는 문화적으로 일본의 기업들은 물건 가격을 올리는데 상당한 심리적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정말 40년 동안 거의 수십 년 동안 물건의 가격을 올리지 않고 유지를 하다가 최근 정말 임직원들이 나와서 사과 영상까지 올리면서 그걸 광고로 만들어서 방영을 하면서 물건의 가격을 올리겠다라는 광고까지 내놓는 상황입니다. 자, 이런 것들이 지금 만연해져 있는 일본 문화권에서는 기업의 실적이 악화된다라는 뜻인 거죠. 이런 경제 상황에서 엔화 약세는 거세지게 될 거고 결국 미국 채권을 매도해야 되는 상황이 다시 연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엔화 약세를 방어하기 위해서요. 그러면 미국 국채 시장도 다시 위험에 빠질 수 있는 거죠. 이 부분도 지금 국채를 투자하고 계신 분들이 조금 이해를 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지금 만약 미국의 경기 침체가 빠지게 되고 이 여파로 인해서 타 국가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된다면 다시 한번 강달러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열어두고 보셔야 됩니다. 일부러 한국의 경제 상황은 여기에 포함을 시키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한국이 제발 잘 버텨줬으면 합니다. 그래서 일본의 경제 상황만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리고 천연가스 가격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11월에만 약 30%가 현재 급등한 상황입니다. 상승 요인으로는 러시아의 가스 공급 차단 가능성으로 인한 유럽의 가스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12월에 철도 노조가 파업을 할 가능성이 열려있는 상황입니다. 정부가 개입을 한다고 하더라도 원활하게 해결이 안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라니냐로 인한 혹한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요가 급등할 수 있다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던 12월 텍사스 프리포트의 수출 터미널 재가동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상승 요인으로 작용을 하게 되고요. 지금 하락 요인으로는 유럽의 에너지 저장 상황입니다. 90% 이상씩 저장을 해놓은 상태고요. 그리고 미국의 가스 저장량 부족분을 채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미국의 경기 침체가 발생을 하면 가스 사용량이 줄 수 있다라고 예상을 할 수 있겠죠. 자, 이 데이터는 유튜버신 한눈에너지 그분의 영상에서 발췌를 했고요. 여러분들 만약 천연가스에 만약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이분 유튜브를 한번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매일매일 브리프하고 계시고요. 정말 좋은 유튜브 영상을 올리고 계십니다. 자, 그리고 코인 시장 붕괴가 있겠죠. 루나 사태, FTX 파산에 이은 코인에 대한 신뢰도가 문제가 생겼죠. 그러면서 계단식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코인은 유동성을 따라 움직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아직 유동성이 풀릴 상황이 아니죠. 아직은 나아질 가능성이 낮다라고 보입니다. 코인에 물려 계신 분들은 고통이 지금 굉장히 심각하실 것 같은데 힘내시기 바라고요. 만약 유동성이 다시 풀리기 시작한다면 다시 회복을 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지금 미국 주식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그러면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연준이 금리를 인하한다는 것은 경제가 버티지 못해 금리를 인하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경기 침체가 오니까 더 이상 금리를 인상을 하지 못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금리 인하가 발생을 한다는 것은 경기 침체가 심화돼서 더 이상 경제가 버티지 못한다라는 뜻인 겁니다. 이건 절대 호재가 아니에요. 시장을 너무 안일하게 보지 마시고 조금 길게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는 장기 국채 세배 레버리지인 ETF, TMF를 꾸준히 매집을 하고 있고요. 당연히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리스크가 강달러 현상이 다시 터지게 된다면 일본이나 중국이나 유럽에서 미국 국채를 다시 매도를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꾸준히 분할 매수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는 헬스케어, 방산 섹터, 그리고 유틸리티 섹터 ETF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경기 방어주가 많이 모여있는 배당 ETF에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지금 포트폴리오를 조금 더 방어적으로 준비를 하시고 현금 비중도 조금 늘려놓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더 좋은 영상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